안녕하십니까. 제 2강으로 들어옵니다. 제 1강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신용장의 흐름도를 이제 제 2강에서 다뤄볼 텐데요. 신용장의 흐름도, 다시 말하면 어떠한 수입자와 수출자, 그 다음에 은행의 역할, 또 수입자의 역할, 또 수출자가 해야 될 의무와 권리, 또 운송회사, 해운회사에서 해야 되는 권리, 의무,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의 그 흐름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교재 113페이지, 여러분들 교재에 113페이지에서 1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1페이지, 7페이지가 아니고 121페이지에 신용장에 대한 내용과 신용장의 흐름도에 대해서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표를 한꺼번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표를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의 흐름도,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적어볼까요? 신용장 개설에 관한 흐름도. 뭐 우리가 얘기한다면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상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수입상을 누구로 하냐면 우리가 경민대학교니까 경민무역으로 할까요? 자, 여기다가는 한 칸을 놔두고요. 여기다가 수입상을 여기에 경민무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경민무역이라고 얘기하고, 신용장의 개설에 대한 개런티는 수출국가의 은행과 수입국가의 은행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에스크로 시스템과 같은 중간에서 제3자 어떤 신용 문제를 크레딧을 개런티 해준다고 얘기했어요. 조건부 취급 확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은행이라고 할게요. 한국에 있는 그냥 한국은행. 그다음에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출국. 여기가 이제 우리 수입국입니다. 수입국이고 여기가 수출국으로 할게요. 수출국이고 미국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으로 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미국 은행으로 할게요. 여러분 이 신용장의 흐름도는 저희가 무역실무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무역실무에 있어서 약 60%를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중간이나 기말 테스트에는 반드시 이 흐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외우는 것은 실무적인 것을, 이론적인 걸 떠나서 실무에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회사에, 무역회사에, 지금은 뭐 무역회사라고 별도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화 시대예요. 어느 가게,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전부 다 외산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중간에서 수입한 나라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다 이제 직거래를 합니다. 해외하고. 그래서 무역회사라고 딱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역 그 관련 그 회사에 간다면 이 흐름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그 답안을 가져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은 이 시간이 앞으로 한 3시간 더 연결을 할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무에 쓰여집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걸 보기 위해서 요거 밑에다가 하나를 더 놓을까요? 여기에다가 세관을 넣을게요. 세관을 넣고 또 여기다가 하나 더 넣을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해운사를 넣을게요. 그냥 해운사. 물론 여기에 또 관련된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통관을 이 안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 관세사가 있습니다. 밑에 관세사가 있고 네,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하고 그때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도 해운회사가 있겠죠, 그죠? 해운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공장이 있을 수 있어요. 공장은 이렇게 공장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구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질 때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게 매매 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회사에다 전화해서 자, 컴퓨터로 계속 할게요. 컴퓨터에 대한 가격을 물어봤어요. 50대를 사려고 그래요. 그 컴퓨터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50대 얼마입니까? 그래서 100만 원입니다. 그럼 5천만 원입니다. 50대면 5천만 원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돈 주고 사지는 않을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견적이 필요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주세요 할 때 그 견적서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면 금액도 적혀 있지만 또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이 설치하는 조건, 설치비가 무료냐 유료냐, 여기에 대한 AS 기간은 1년이다 2년이다, 결제 방식은 반드시 은행 간의 송금이다. 이 계약서, 견적서의 유효기간,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받아서 한 달간의 유효기간을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들쑥날쑥한 제품에 대해서는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왜? 국제시장의 거래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올라버리면 전에 줬던 견적서의 내용 가격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견적서의 유효기간을 항상 적습니다. 그 밸리디티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밸리디티라고 해서 사전적인 의미와 똑같습니다. 어떤 유효기간을 나타내는데 그러한 조건들이 견적서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물건을 살 때는 항상 그 견적서에 맞게끔 물건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죠. 그래서 유효기간, 밸리디티 데이트가 지나면 그 견적서의 유효기간은 그 견적서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해서 그 견적서를 받았는데 일주일입니다. 밸리디티는 일주일입니다라고 못 박혀 나오는 견적서가 있어요. 그때 100만 원 주고 견적을 받았다면 일주일 후에는 그 견적이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변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변동이 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미 고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거래에 어떤 뭐 악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견적소의 유효기간, 이 견적소가 유효한 기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서 그 안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발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택배비가 포함입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세세한 조건들을 적어두는 것이 국제 무역에도 통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우선 체결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수입하기 전에 누구 와요? 수출국하고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첫 번째 매매 계약이에요. 자, 이 매매 계약에는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1, 2, 3, 4, 5로 쭉 해서 이 흐름도에 따른 세부적인 공부를 또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략적인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매매 계약 체계에는 견적서가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견적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견적서가 있어요. 이 견적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다 적겠지만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보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송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견적 송장이라고 그래요. 견적 송장이다. 뭐가요? 이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제품에 대해서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주문한 것을 우리는 주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무역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인콰이어리라고 얘기해요. 사전적 의미 똑같습니다. 주문 의향서가 인콰이어리라고 얘기하죠. 영어는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또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것, 견적을 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어로 코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코테이션을 내주는 것이 보통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거나 또는 공급 합약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오퍼라고 얘기하는데 오퍼 공급 합약 단계를 건너뛰거나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이제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하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하는 양식을 하기에 우리가 사전적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전에 선적 서류를 점검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한 말 뭐 모르셔도 돼요. 이거 뭐 괜히 보충 설명을 하느라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아서 자, 프로포마 인보이스 뭐예요? 인콰이어리를 했어요. 누구한테? 우리는 수입자잖아요. 인콰이어리를 맨 처음에 사실은 이전에 영순위를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순위. 영순위가 있으면 인콰이어리 했죠. 그죠? 인콰이어리를 했어요. 쓰다 보니까 자꾸 잘못 써요. 자, 인콰이어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뭘 했어요? 인콰이어리라는 것은 뭐예요? 주문 의향서를 낸 거예요. 주문 의향. 주문 의향을 냈고 여기에서 주문 의향을 냈더니 여기서 뭐가 왔어요? 오퍼가 옵니다. 오퍼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급 확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거 오파나 이런 프로포마 인보이스에 대한 견적 송장이 온 거예요.
자, 오파는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주문 의향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하는 것을 보내줘요.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견적서예요. 견적서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상견례를 나갑니다. 물론 양쪽 집안 다 부모님이 다 계세요. 그랬는데 이쪽에서 부모님이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부모님이 안 나오고 이모나 뭐 오빠나 아니면 뭐 언니가 나왔어요. 뭐 형이 나왔어요. 이러면은 서로 다 맞는 게 아니죠, 그죠? 이쪽에서 부모님이 나오면 이쪽에서 부모가 나와야 돼요. 이걸 카운트라고 얘기합니다. 카운트. 이제 우리 정치 쪽에서 보면요, 대통령이 순방을 하면 이쪽에서도 대통령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무총리나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게 맞는 거가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카운트 오퍼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서로 맞대응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카운트 오퍼라고 해요. 이런 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해요. 이걸 카운트 오퍼라고 그래서 이거예요. 견적서가 왔는데, 여러분들 견적서가 왔는데 견적서 그대로 돈 다 주나요? 아니잖아요. 디스카운트 할 거 해야죠. 자, 우리가 50대를 줘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50대 주는데 50대당 대당 100만 원이야.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그거를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해요. 인카이를 줬어요. 어떻게? 우리 컴퓨터 50대, 물론 사양을 줬겠죠. 램의 사이즈, 용량은 얼마, 뭐 하드는 뭐 몇 기가, 뭐 이런 쭉 줬겠죠. 요거에 의해서 그대로 이쪽에 나오는 것을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견적서를 그대로 받았어요. 받았으면 우리는 어때요? 다시 그대로 살까요? 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 100만 원 그렇다면 우리가 100대를 살 테니까 80만 원에 해줘 라고 이쪽으로 보냅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카운트 오퍼라고 그래요. 보냈더니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100대에 80만 원 좀 무리고 100대에 90만 원까지 해줄게. 일일이 또 보내요. 이걸 또 카운트 오퍼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500, 자, 우리가 즉석에서도 마찬가지 500원이에요. 아주 450원 해주세요. 근데 이쪽에서 470원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두 장 살 테니까 그럼 450원에 이렇게 거래가 인콰이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카운터 오파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정상에 갔을 때 정상이 공항까지 나와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카운터 오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 지울게요. 그래서 견적 송장이 왔다 갔다 하고 견적서,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한 번에 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카운터 오파가 왔다 갔다 하라고 해서 나중에 이 카운터 오파가 확정이 되지잖아요. 수입국에서 인콰이어리에 대한 수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수량, 납기, 뭐 여러 가지에 의한 결제 조건들이 결정이 되지면 이것을 확정 오파라고 얘기해서 폼 오파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폼 오파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건 흐름도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전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싹 지우고요. 그냥 어떤 그 다음에 확정 오파가 지어져 폼 오파까지 확정이 돼버리면 계약서를 적어요. 여기에 대한 계약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한 달에 얼마씩 공급을 하겠다. 뭐 아니면 한 번에 어떤 수입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인보이스에는 인보이스뿐만이 아니라 커머셜 인보이스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송장이라고 하는 인보이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또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제 제가 한국은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신용장 개설한다 그랬잖아요. 이 신용장 개설을 한다 그래갖고서 여기 수입국의 은행을 무슨 은행이라고 얘기하냐면 개설은행이라고 얘기해요. 개설은행. 자, 이 개설은행에서 LC 개설 의뢰를 합니다. 누가? 여기서 2번이에요. 두 번째. 신용장 개설 의뢰. 신용장을 개설을 의뢰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개설 의뢰인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 말로 사전적 의미로 한다면 개설 의뢰인이 되겠죠. 영어로 적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적으면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그 영어에 대한 우리 한국말로 그냥 적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요.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설 의뢰인이다. 또 개설하는 은행이다. 그래서 개설은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설 의뢰를 할 때는 여기에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는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하나 적을게요. 그냥 몇 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는 여러분들이 구비하지 않아도 돼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서류만 준비해서 가면 외환계, 개설은행 외환계에서 신용장에 대한 서류하고 준비 서류를 전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죠, 그죠? 두 번째로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한다. 그럼 신용장 개설 의뢰를 했을 때 여기 대표적인 게 뭐가 들어가냐면 수입 허가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걸 임포트 잠깐만요. 요거를 우리가 IL이라고 얘기합니다. IL이라는데 그 이니셜을 임포트 라이센스라고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영어는 안 적을게요. 임포트 라이센스라고만 알고 계시고 요거를 그냥 라이센스는 뭐예요? 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포트는 수입이고요. 그러니까 수입 허가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입 승인서라고 얘기하죠. 수입 허가서가 아니고 허가서하고 승인서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 허가 제가 허가서도 있어요. 수입을 할 때 수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입 허가서, 수입 승인서라고 얘기할게요. 수입 승인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임포트 라이센스다. 그래서 IL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IL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입 허가서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그 수입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까다로웠죠. 그래서 수입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여러 법들이 있어요. 뭐 안전한 거, 그래서 재산 보호를 위해서 여러 법들이 있고 이 법조항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세관을 이제 우리가 관세청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관세청에서 수입 요건에 따른 통합 공고를 고시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 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관세청에서 얘기하는 수입 요건에 따른 통합 공고를 고시를 합니다. 그럼 그 고시에 따라서 어떤 그 수입 승인에 관한 방법을 여기 이쪽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수입 승인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산자부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있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전부 총괄하기에는 너무 많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그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있어요. 그 장에게, 기관장에게 위탁되고 있고, 승인사항에 대한 그 변경에 관한 권한 역시 또 기관장에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그때는 그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수입 승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 승인 기관은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HS 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HS 코드는 물품이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 상관습에, 우리가 나라마다 상관습에 대해서 우리 무역 첫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일본에 갈 때는 한 2,000엔에서 3,000엔에 대한 약간의 선물을 가져가야 된다. 또 아랍 쪽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선물을 사갖고 가면 어떤 우리가 말하는 뇌물로 인식을 든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데 뭐 와이프의 선물, 그 담당자의 와이프 선물을 가져가면 뭐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지만 아랍 같은데 그런 중동 아시아에 갔을 때 와이프의 선물을 사갖고 대신 주면은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관습이 다 틀립니다.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도 있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것들도 볼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 휴대폰에 나오는 TV, 그 TV 자체를 우리는 그냥 휴대폰으로 보는 게 있고요. 유럽에 예전에 독일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세에 대한 분쟁이 좀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그것을 휴대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TV가 주목적으로 봤을 경우는 그 TV로 본다. 그래서 그 TV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여하튼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TV 방송을 보는 것을 관세를 매길 때 휴대폰으로 보지 않고 TV로 본다. 그래서 그게 분쟁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분쟁 가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승소를 했습니다. 해서 관세를 낮춰서 이제 유럽에 이제 수출을 성공한 적이 있고 지금도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이렇듯 제품 하나를 보는데 이것을 어떤 나라에서는 휴대폰으로 보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을 TV로 본다. 소형 TV로. 그랬을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모아서 HS 코드라고 하는 물품에 붙는 이 HS 코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요 흐름도에 또 시간이 좀 걸려 있어서 HS 코드라고 하는 걸 있어요. 그래서 물품 하나에 HS 코드가 있어요. HS 코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10자리, 일본은 9자리, 미국은 6자리 이렇게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에 따라서 물품이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 승인 기관은 상품 분류, 즉 HS 코드 남바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 수입 승인 기관이. 그래서 어떤 상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성분에 따라 적합한지를 판정해서 가부를 확정하는 그런 기관을 우리 수입 승인 기관입니다. 라고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5분 후에 5분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